예,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만든 평화화해 교재를 우리 또 영상 강좌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가톨릭 신자를 위한 평화화해 교재 제 첫 번째 권의 8번째 강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8번 동안 함께 봉헌했었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오늘도 시작 기도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와 다르게 한 계절이 돌 정도로 이제 8주의 강좌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 또 화해에 대한 이야기, 또 평화, 화해만큼이나 또 사실 우리가 또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교재를 가지고 같이 저도 공부하면서 나누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많이 좀 생각이 됐지만 아무튼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가 또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또 일상의 평화를 만들고 또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의 내용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강좌를 시작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꼭 과거에 있었던 강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오늘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성경과 역사와 사회교리 안에서 우리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했던 강좌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의 단어 3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박스,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부터 나와야 되죠. 구약의 샬롬, 그리고 신약의 에이레네, 그리고 라틴어 박스, 이 3가지의 단어가 어떤 평화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샬롬이 좀 변화됐던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샬롬이 가지는 그런 평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평화라는 내용을 이해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 역사 안에서 발전했던 그런 평화에 대한 부분들 다뤘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회교리, 특별히 그래서 1960년대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 반포하셨던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 그 이전에 어떤 사회교리적인 가르침, 그리고 지상의 평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역대 교황님들의 여러 평화에 대한 가르침과 노력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과와 5과에서는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주로 이제 용서, 화해, 자비, 평화 뭐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3부에 와서는 6과, 7과, 8과의 3개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런 평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눴고, 6과에서는 한국 천주교의 평화에 대한 여정들, 그래서 분단부터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교회가 어떤 입장과 또 자세를 취하며 평화를 위해 활동했는지에 대한 그런 실천의 역사들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가까이 있었으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화 사도로서 살아가는 5가지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3장에 대한 부분, 그 3과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다 실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겹치고,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안에서 실천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조금 더 실천해 볼 수 있는 무엇인지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 안에서, 그래서 국제관계가 변하고 그리고 국제 질서가 변하는 그런 차원만에서의 어떤 평화가 아니라 나의 일상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 평화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조정되고 중재되고 갈등에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각자의 갈등 사례들,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됐지? 어떤 상황이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신다면 내 갈등 상황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총 8가지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선 7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종합해보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평화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에서 시작하는 평화, 그리고 생명 존중, 폭력 거부, 작은 관심, 생태적 회개, 노동 존중, 그리고 안보의 우상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각각의 평화의 그런 노력들, 실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서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사실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갈등 역시도 말을 통해서 일어나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근데 이게 꼭 말만이 아니라 어떤 글, 어떤 매체 이런 부분까지 표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어떻게 폭력적이냐, 아니면 어떻게 평화적이냐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상의 언어와 어떤 미디어, 매체의 언어 좀 두 개를 구분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일상의 언어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터넷과 여러 디지털 소통 공간을 통하여 언어 폭력의 관계망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를 지나친 비방과 폭언이 난무하며 모든 도덕 기준과 타인의 명예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려스러운 편가르기가 생겨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등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기제들이 발동한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는 피해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상대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안에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갈등의 상황 안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말과 행동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가 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서 안보의 위협이 겪은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니 물리적인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이 러시아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그들이고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이 부분을 떠나서 모든 갈등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이제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내 집단 편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입장, 내 안에서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상대방을 가해자로 칭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맞고 우리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옳고 우리가 하는 게 더 정답이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 집단에 대한 편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심리적 기제로는 상대방을 이제 악마화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해서도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저쪽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악마화하는 거죠. 사실은 대화가 가능하고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갈등은 조정되고 또 중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악마해버리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폭력적인 방법, 국가 간에서는 어떤 전쟁, 가족 간에서는
완전히 의를 끊고 사는 거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다양한 상황 안에서 언어를 통해서 또 일상 안에서의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자 의식, 내 집단 편향 그리고 상대에 대한 악마화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할 때라도 우리는 언어를 통한 평화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갈등 역시도 이런 언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오늘 교황님의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어떤 그 인터넷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매체 안에서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만 이야기하지만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갈등이 조정될 수도 있고 갈등이 증폭되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정말 상대와 나를 분열시키는 말들인지 아니면은 갈등을 조정하는 말들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편가르기와 구분짓기는 뭐 우리 사회 안에서도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정치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뭐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두 당에서는 상대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틀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라는 그런 정서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 말 중에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갈등의 요소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틀렸고 모두 다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다라는 그런 아주 이분법적이고 편가르기적인 것들 안에서 두 당사자가 언어가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의 그런 갈등 조정의 뭐 힘이랄까요? 갈등 조정의 뭐 경험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갈등은 점점 더 증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언어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안에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가 있고 또 갈등을 중재하는 언어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편을 나누고 그 나누어진 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지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들로 이야기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일상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이 확산하고 또 증폭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97년에 있었던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직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의식하고 결코 증오와 폭력, 허위에 물든 메시지들을 조장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던 것이 사실은 이제 97년도, 지금부터 뭐 거의 한 25년 전 정도의 일인데 요즘은 더해진 것 같아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그리고 뭐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더 만들어지고 아주 일부분의 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쪽의 말을 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갈등은 더 증폭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언론과 매체가 좀 더 조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언론을 제외하고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을 인식하는 방법, 뭐 그쪽 나라 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요. 그 나라에서 출판된 책을 볼 수 있고요. 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접 그 나라를 가서 경험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뭐 미국에 총기가 많다고 하는데 내가 간 지역은 뭐 안전한 지역이었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은 계속 그 한 나라를 아주 단편적으로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북한, 북측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북쪽의 우리의 갈등의 대상은 사실은 언론을 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보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쪽에서 출판한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자료들이나
그저 언론들을 접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북한을 어떻게 묘사하고 우리 언론에서 이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사실은 남북 관계 안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정말로 편가르기와 미움과 증오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뭔가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는 사실은 냉철하게 어떤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어떤 부분들과 달리 더욱더 우리가 북을 직접 방문하고 경험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이 언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한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20년 6월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입니다. 개성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런 센터를 마련했었는데 북이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폭파를 했었죠. 뭐 그 이전에도 사실은 남북이 다양한 갈등들의 결과물로 이게 나타난 겁니다. 어느 날 뭐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갑자기 북에서 뭐 폭파시켰다기보다는 남북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조정되지 못하는 상황들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북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뭐 인정할 생각은 뭐 추호도 없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본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랐던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언론들의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이 일이 있고 한 10일 정도, 뭐 일주일 정도 사이에 있었던 여러 언론들 가운데 2개 언론사를 이제 좀 지정을 해서 각 언론사에서 냈던 사설들을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각 언론사 사설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여론들이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그 어떤 빈도수로 어떤 단어들이 선택됐는지에 따라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갈등을 조장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주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2가지 신문을 이제 선정을 했고 약 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한 열흘 정도에 있었던 그 사설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기사를 다 분석하는 건 어렵고요. 사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단어의 빈도수가 나왔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우선 A신문과 B신문의 갈등의 주체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쭉 보시면은 좀 특이한 지점이 B신문은 당사자에 대한 거론들이 많죠.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언급도 많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나 남북 모두 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 신문은 개인에 대한 칭호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칭호보다는 이제 국가에 대한 칭호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또 B신문과 상대적으로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남북 관계, 남북은, 남북 모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신문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도 한쪽은 북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사건들 안에서 갈등을 대립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그래서 2 인물의 어떤 대립으로 되면서 그런 호칭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A신문 같은 경우는 갈등 안에서 이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남북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문제들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갈등의 그 2 주체자들을 상호 같은 입장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측면 안에서의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체에 대한 표현들이 나눠지고 본다면은 갈등이 대립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이 갈등에 2 당사자를 포함시켜서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대립적인 시각을 부각시키는 것이 어떤 화해와 조정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하기보다는 어떤 비난과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증오와 원망을 더 증폭시키고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쪽에 대한
증오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두 번째 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갈등의 그런 본질이 무엇이냐? 그때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던 그 사건들의 원인을 좀 분석하는 것들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을 차이를 나타냅니다. 비신문부터 먼저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일어났다는 그 북측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면서 뭐 북핵, 제재, 도발, 비핵화 이런 단어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A신문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그 폭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북을 끊임없이 이렇게 위협이 되었던 그리고 서로 이제 비난의 도구로 쓰였던 어떤 그 전단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뭐 한 대의 전단을 뿌려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갈등을 고조시켰다라는 부분들 안에서 뭐 전단에 대한 표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인 북핵이나 제재, 뭐 도발 이런 분위기보다는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사안에 따라서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뭐 상황, 뭐 평화, 그다음에 전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오래된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 안에서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나 이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태도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이 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이 갈등을 변할 수 있는 상황, 그 원인을 조정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따르는 거에 따라서 사실 이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집단위 간의 갈등 안에서는 사실 또 이 집단의 갈등이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상대에게 더 우호적인 정책이나 뭐 방향을 사용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반면에 이 원인은 풀 수 없고 고착화되어 있고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안에서 더 혐오나 그런 증오의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이는 연구들도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갈등 안에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을 증오시키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인지는 사실은 언론이 하나의 보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도 더 책임감 있고 더 깊은 그런 자세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로 좀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교황님께서도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강조하셨는데요. 1979년에 있었던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언어, 평화의 언어를 찾는 법을 익히십시오. 바로 그런 언어 자체로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언어들, 기존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 평화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소비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만 궁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이 연쇄적으로 더 많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그런 악마화를 이끌어내고 내 집단 편향을 만들어내면서 갈등을 고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어서 그 언어 안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언어라는 것은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뭐 남북 관계나 우리가 큰 차원에서만 또 언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일상도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언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서 아니면은 뭐 우리의 직장 안에서 여러 갈등들을 거칠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크게 만드는지, 그래서 감정의 그냥 소비 차원으로만 되는 말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언어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는 일상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심결에 아니면 감정적으로 뱉는 그런 단어들이 결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에서 시작하는 평화 두 번째는 바로 생명 존중에서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평화, 생명, 뭐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우선 교황님의 메시지를 먼저 발표보고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공동선과 평화를 실천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임신에서부터 성장과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평화의 일꾼은 인간 생명의 모든 차원에서 곧 개인적, 공동체적, 초월적 차원에서 인간 생명을 사랑하고 수호하고 증진하는 일입니다. 충만한 생명은 평화의 정점입니다. 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그 존중받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약하고 여린 생명이죠. 강하고 혼자 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는 표현들은 잘 쓰지 않죠. 뭐 일상 안에서 뭐 요즘도 이렇게 뭐 영화 배우 마동석 같이 막 우락부락하고 힘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생명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의미 안에서 태아, 말 못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생명이지만 많은 부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태아의 생명, 혹은 병들고 늙고 나약해진 마지막 순간의 그 생명, 우리가 그 연약하고 여린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추구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세상 안에서 생명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는 사실 평화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연약하고 여린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상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폭력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뭐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평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뭐 동어반복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폭력을 멀리하는 것이 평화를 일상에서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폭력을 무엇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면은, 평화학의 아버지였던 유한 갈퉁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이 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폭력이라고 하면 뭐 교실에서 뭐 친구들이 싸우고, 아니면은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에서 시비 붙었을 때 사람들이 멱살 잡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폭력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폭력을 우리는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매질도 하시고, 뭐 집에서도 많이 맞기도 하고, 뭐 군대에서도 뭐 우리 아버지 세대들, 뭐 저희 때도 뭐 조금 있긴 했지만 뭐 그렇게 어디 가나 맞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 부모 자식 간도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으로도 사실은 폭력, 이런 부분들 안에서 특별히 이제 물리적 폭력은 많은 부분 우리 사회가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평화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폭력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은 아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말할 때 가장 일차적인 것은 바로 이제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롭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지만 어떤 구조적인 폭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에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가 자신 마음대로 가족 구성원들을 대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아버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손찌검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에게 외출도 금지시키고 자녀들도 집에 들어오는 시간들을 조정을 하고 밥 먹을 때는 찍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참 평화롭게 이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가부장적인 어떤 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집안에 물리적인 폭력은 없지만 분명히 구조적인 폭력이 있다라는 거죠.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혹은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어떤 그런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법과 제도,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 그런 차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달리하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구조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으로 폭력을 용인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조금 뭐 중첩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차원으로 본다면은 이 문화 자체가 그냥 그런 폭력을 용인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루어지는 폭력들을 이제 우리는 문화적인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구조적인 폭력들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지 않거나 용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폭력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어떤 구조적인 폭력이 있는지, 일부의 사람들만은 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뭐 그런 어떤 규칙들, 내규들, 뭐 사규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뭔가 위계를 만들고 차별을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뭐 당연히 저 사람들은 저런 거 누리고 우리는 못 누리는 거 아니야라고 모든 사람들이 용인하는 것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항하고 문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디 뭐 멱살 잡고 뭐 드자비하고 하는 거에서 내가 그런 거에서 좀 뭐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선생님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의견을 내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사실 쉽지는 않죠. 뭔가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집단 안에 나도 그냥 머물고 싶고 봐도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문제 삼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보도도 저도 봤는데요. 어떤 한 외국인 노동자가 그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상태로 이제 지내다가 그 동네에 있는 뭐 중고등학생들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일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백주대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차를 비켜서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내가 하기 어렵다 하면은 적어도 신고라도 해줘서 그 상황을 말렸어야 되는데 못 본 채 지나가는 것 안에서 물리적인 폭력들이 더 용인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폭력을 거부한다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적인 것에 대항하고 문화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 폭력을 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관심,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함께 또 교황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3항입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니,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으니, 또는 타인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이가 지닌 무관심의 태도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고 모든 역사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관심은
개인의 차원을 확실히 넘어선 세계적인 차원의 것이 되어 무관심의 세계화를 야기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부분으로 되죠. 앞서 제가 물리적인 폭력과 어떤 그런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일상의 작은 관심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니지만 지금 불합리하고 아픔과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것, 그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같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어떤 기사들을 열심히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고 내 문제 아니고 지금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뭐 그런 기사는 안 보고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 없고 잘 몰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는 어떤 그 핸드폰으로 보는 신문 기사를 할지라도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속상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관심, 아주 작은 관심. 지금 내가 어디 구청을 쫓아가고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가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기사를 더 많이 봐주느냐,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어떤 감정들을 같이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더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교황님은 우리 시대가 그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다라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표현하시죠.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평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관심이 결국은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연대는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고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대한 힘, 어떤 그런 신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주 작은 사안에서도 함께 연대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평화를 위한 길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생태적 회개에서 시작하는 평화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생태적 회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8과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화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적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평화의 사도의 영성 5가지 중에서 5번째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여 종종 자연을 착취하거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횡포 또는 전쟁과 불의와 폭력을 정당해 왔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지혜 보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태적 회개, 생태적 회심이라는 것은 지난 시기 인류가 끊임없이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해오면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배하고 사용하는 태도로 살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좀 더 넓어질 때,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약한 생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겪을 때 인간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생태적인 회심, 생태적인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을 지적을 하는데요. 당장 지금 내가 이 여름을 더 덥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온 피조물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점심시간에 외출하고 커피 먹고 텀블러 하나씩 가볍게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외출할 때 작은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생태적 회심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손수건 사용하는 것,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 그래서 좀 편하게 살지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바로 생태적 회개와 생태적 회심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평화의 가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 존중에서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노동 존중, 이 평화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노동 존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기가 어떤 금융과 자본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사람에 대한 강조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 인식들이 더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그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많은 재원과 또 어떤 그런 시설들을 만들면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실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서 또 우리는 인간 생명과 인간 노동을 또 많이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바로 새로운 노동관을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노동관이 사실은 평화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세계 평화의 날 2013년도에 나왔던 부분들을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안보의 우상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이 안보의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무기와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입니다. 2019년에 일본을 방문하셔서 핵무기에 대한 나가사키 연설하셨는데요. 그 부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공포심과 불신으로 지탱되는 거짓 안보의 바탕을 두면서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고 보장하려 하는 사악한 이분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족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평화와 국제적 안정은 상호 파괴에 대한 공포나 전멸의 위협에 기반한 그 어떤 시도와도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와 국제적 안정은 미래에 봉사하는 연대와 협력의 윤리, 미래에 봉사하는 연대와 협력의 세계 윤리에서 시작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미래는 오늘과 내일의 온 인류 가족이 상호 의존과 공동 책임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다양한 무기들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은 거짓 안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유명한 안보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어떤 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안보를 목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국가의 어떤 군비 증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한 어떤 안보를 위한 행동이 결코 안보를 이룩하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쪽의 무기 증강이 다른 쪽의 무기 증강을 연쇄적으로 발휘하길래 안보에 더 큰 위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는데요. 궁극적으로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무기만을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상의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라는 부분 안에서 안보의 우상을 거부하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평화를 시작하는 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 생명 존중, 폭력 거부, 작은 관심, 생태적 회개, 그리고 노동 존중, 안보의 우상, 이런 부분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일상 안에서 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개의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화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이 있고 평화를 더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교회 민화위에서 2년 전인가요? 교우들을 위한 이 화야 평화라는 교재를 같이 만들었고, 이렇게 8개의 강좌로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평화를 공부하고 배워서 평화를 살아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상황도 바라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 또 다른 자리에서
또 평화와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개의 강좌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는 국가나 어떤 집단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에서도 실천하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말에서 시작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 성덕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공격적인 말과 욕설은 긍정적인 말보다 4배 더 강하게 기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만큼 타인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언어에는 폭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언어 대신 포용과 사랑의 말을 사용하며 일상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폭력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는 평화. 폭력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고 그가 바라는 것을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수단들과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연령, 상하 간 힘의 격차가 큰 수직적 사회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주의 사회보다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직적인 사회일수록 폭력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그 인식도 변화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폭력을 거부함으로써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생태적 회개에서 시작하는 평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공동의 집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자원을 남용하는 태도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불러왔기에 우리는 생태적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의 집인 지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잘 일구고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가 형제자매, 다른 생명체들,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느님과 관계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생태적 회개가 가능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평화. 많은 나라에서 청년 실업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문명의 발달을 노리고 있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노동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을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중요한 사회적 권리 가운데 하나인 노동권이 제대로 존중받아야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노동관이 마련되는 것을 통해 노동권이 존중받고 또한 그런 노동권의 보장은 이 시대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의 우상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는 평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힘을 통한 안보, 힘에 대한 맹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힘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평화에 대한 열망에 기초하여 진정한 형제적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힘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느님이 인류 공통 기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느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에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을 평화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평화를 일상에서 실현하려 노력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과정이자 본질이고 시작이며 끝입니다.